정부가 군인들 월급을 못 줘요. 그러면 미국 안보가 흔들리죠.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아가지고 국가부도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파탄나는 겁니다. 국가부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2011년에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킵니다. 주가는 그냥 바닥날 겁니다. 네네. 머니인사이드를 애청하고 머니인사이드를 구독하고 있는 네. 또 머니인사이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랑 경제 들으러 온 여자와 함께 네.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요즘 좀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 어떻게 네. 보시는지. 네, 경기 침체, 우리는 현재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주가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 상황 어떤 상황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교수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 네. 2분기 초잖아요. 2분기 중반까지 왔네요. 네. 근데 2분기지만 1분기 데이터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 이건데 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 것은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려면 3분기에 나와요. 그렇죠. 3분기는 돼야 2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7월 달이 나와야 2분기가 7월 중순 이후에야 한 7월 끝자락에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전망치인 거예요. 네네. 가장 많이 신뢰하는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마이너스 3.1% 이게 경제 위기죠. 네. 그리고 우리는 L자로 꺾여 들어가죠. 경제 성장률이. 네. 이게 22년이 둔화 국면, 23년이 경기 침체 국면. 네. 세계 경제 관점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세계 경제의 전망에 기초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선행 지표 중에 가장 대표격이 PMI 제조업 지수예요. 그쵸. 제조업 업황이 존나 나쁜 날. 네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50을 기준해서 위에 있으면 뭐예요? 둔화. 네. 떨어지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는 이 하강 국면에 50을 웃돌면서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둔화. 네. 그리고 50을 밑돌면서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침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PMI 선행 지표로 봐도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 경제도 마저 말씀드리면 20년에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기업의 투자 심리인 거예요. 소비자의 소비 심리인 거고요. 둘 다 급격히 떨어졌었죠. 이게 경제 위기 국면이고요. 2022년 이후에는 23년까지 L자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네. 그죠?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저 L자 그래프가 예.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는 모양인 그렇죠. 거죠? V자로 충격인 게 경제 위기고 네. 그리고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게 경기 침체다. 소비도 크게 둔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을 볼 수 있는 선행지표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성장률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성장률로 봐도 한국 경제를 20년의 경제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네. 그리고 22년, 23년 이후로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둔화 네.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거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 침체 국면도 이렇게 보면 전년보다 제가 전년에 전망했을 때가 1.9%였거든요. 네. 그때보다도 더 하향 조정되는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네.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도 경기 네. 침체에 들어왔다라고 네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은행 파산 그리고 금융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금융 위기도 함께 찾아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부실 상황인데 네. 금융위기 올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면 지금은 금융부실 상황이죠. 금융시장이 불안한
금융부실 상황. 네네. 근데 이렇게 금융부실이 있고 몇몇 은행들이 파산했다고 해서 금융위기로까지 진단하진 않죠. 그러면 금융부실 상태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시스템적 리스크야. 미국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거야. 네. 이렇게 느끼는 게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금융부실 여부만 먼저 진단해보고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까? 이걸 좀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보시면 이 금융불안에 관한 진단으로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준비해 주셨죠? 그래프를 보시면 네. 뱅크 디파짓 자체가 23년 보세요. 3월 달 들어서 크게 빠지죠. 네. 디파짓이 빠지는데 이게 뱅크런인 거예요. 일종의 네네네. 슬로우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게 불안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디파짓을 놓을까요? 뺄까요? 가져와야죠. 빼겠죠. 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경기 침체 국면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예치했던 예치금도 빠져나가는 그런 슬로우 뱅크런도 겹치는 거예요. 금융도 부실하고 네.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네. 가게도 어려우니까 빼고 오히려 대출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디파짓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이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 아더뱅스 이게 뭐냐면 소형 은행들이 빠지다가 네. 후반에는 대형 은행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디파짓이 빠지니까 부실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 은행 중에 16위였어요. 네. 원래는 16이요? 원래 16위였어요. 네. 지금은 파산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번에 인수된 이게 14위입니다. 네. 그러면 뭐 미국 20개 은행 중에 뭐 순위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은행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있어요? 200개 넘나요? 200개 넘어요. 몇 개 될까요? 여러분 350개? 여러분 350개? 미국의 은행이 몇 개가 될까요? 개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00개. 4,000보다? 4천보다 업. 4,000보다 업이래요, 여러분. 4,800개입니다. 와, 근데 미국의 은행이 4,800건이나 돼요? 4,800여 개 은행 중에 탑 20 은행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와, 거예요. 네. 이 중에 16위와 14위가 인수 또는 파산된 거죠. 4개 은행이 미국 은행이 파산 또는 인수되다가 네. 특히 네 번째 파산, 이 인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 은행들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수된 게 아니라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뱅크데믹 현상. 은행이 부실하네. 그러면 은행에다가 예치금 맡기면 안 되겠구나. 네, 네. 하면서 그 슬로우 뱅크런 때문에 이 예치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쵸. 디파짓이 빠지는 것을 실적 발표가 되면서 발견하고 주가가 쭉쭉 떨어지다가 인수된 겁니다. 아, 자, 이런 것들이 금융부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금융위기가 뭐냐? 금융위기는 제가 이거 정의해 드릴게요.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밖에 없어서 그래요. 한국말로는 없나요?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세계의 은행. 가장 시스템적으로 네. 금융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탑 30를 꼽아요. 네. 30개 은행을 꼽아요. FSB라는 금융안전기구에서 네. 매년 11월에 꼽습니다. 네. 거기 탑 30 안에 들어가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같아요. 뭐 더이치뱅크나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네. 여기 보시면 미국 은행 중에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다 들어갑니다. 이런 은행들이 다 말 그대로 GSIB에 들어가요. 네. 이런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인수된다. 네. 그러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러나 현재로서는 네. 특히 여러분들이 금융불안에 관심 있는 이유는 이 금융불안 때문에 금융위기로 전개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어 그쵸?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연준은 뭐라고 했냐 최근에 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FMC 성명서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 파월이 외국분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해. 그 그럼요. 영어를 전달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말씀드리면 금리, 네.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하다. 해석해 주시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네. 사운드, 건강하고 resilient, 회복력이 있다. 오. 누가? 연준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오.
그럼 아직까지 미국 은행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온다 하시고 저는 이런 금융부실 상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도 그냥 강하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누구의 말을 믿든 간에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런 금융부실 상황이 장기화되고 네. 또 미국 재정부 관점에서 그것을 견뎌낼 능력이 있고 미국 탑10 은행들이 이런 밑에 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이 파산하거나 파산 지경에 이를 때 인수할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파산하거나 대형 은행들이 뭐 이렇게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놓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걱정하는 것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출 기준을 보세요. 금융위기 직후에 네. 은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하죠. 그쵸. 이 초록색 그래프 따라가시면 됩니다. 대출 기준을 강화해요. 저렇게까지 강화를 해요? 예,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났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부실하고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무한테나 대출해 줍니까? 그 대출을 까다롭게 해줍니까? 까다롭게 선별해야죠. 왜?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 그쵸.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위기 있었을 때 대출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확 엄청나게 올려버리네요. 강화하죠. 네. 몇몇 기업들이 도산할 거야. 그 기업은 대출해주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해줘요. 그러면 이 대출 기준과 함께 제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게 이 PMI 지표인데 네.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제조업 업황을 보여줘요. 근데 이 업황이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 업황이 좋고 떨어지면 안 좋다는데 그쵸.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역전시켜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올라갈수록 불황이고 내려갈수록 좋다 호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올라갈수록 불황인데 네. 제조업 지수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갔네요? 같이 불황이고 네. 제조업 지수도 같이 불황인 거예요. 뭐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근데 최근 들어 어떻다? 22년, 23년 들어서 대출 기준을 또다시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네. 은행들이 지금 뭐 파산 있고 인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 네. 디파짓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기도 같이 파산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이 뭐를 챙길까? 수익성을 챙길까요? 아니면 안정성을 챙길까요? 먼저 안정성부터 챙겨야 될 것 챙기겠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익성을 챙기다는 얘기는 함부로 대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그죠? 근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챙긴다는 얘기는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해준다는 거죠. 네. 예, 돈을 분명히 갚을 능력이 있는 아나운서님처럼 정말 수익도 많이, 돈도 많이 벌고 대출도 잘 갚아나가는 네. 그런 사람한테만 대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저 도둑처럼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돈은 잘 갚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출 기준을 까다롭다 보니 네. 정작 기업들이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어때요? 대출을 못 못 받아요. 받죠. 그럼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만약에 이 기업이 이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네. 그러면 커피 빈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용기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사오려면 대출이 필요해. 근데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커피 빈을 못 사와요. 네. 용기를 못 사와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떡합니까? 기업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나거나 적어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없죠. 신규 투자를 못 해요. 네. 마치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네. 지금과 같은 금융 불안 상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에 더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무슨 금융위기가 올 거다. 금융위기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금융위기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그 근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네. 현재로서는 이 금융 불안 상황이 현재 있잖아요. 네. 뱅크데믹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서도 계속 네. 댓글창에 부채 인상 관련된 미국 이슈에 대해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보고 자, 계신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미국이 국가부도 상황에 내몰릴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진단을 내렸어요. 네. 근데 저도 뭐라고 했냐면 국가부도 위험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국가부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마 70억 인구 중에 69억 뭐 그 이상의 인구가 미국이 국가부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실 또 거예요. 아니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망하든 국가부도 상황에 내몰리든 아니든 상관은 없이 그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그런지. 국가부도 말이 나온 것부터가 조금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국가부도 상황에 내몰린 상황을 그래프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요, 정부 부채 규모를 그 실링이라고 하죠. 네. 그걸 부채 한도, 그 퍼블릭 뎁 실링이라고 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